그 말 한마디가 제 50년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시어머니 장례식장 상주 자리 바로 뒤에서 음식 정리하던 제 귀에 남편 최종수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우리 집 일은 영분이가 해도 솔직히 티도 안 나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50년입니다. 25에 시집와 시부모 모시고 병수발하고 집안일을 전부 맡아온 세월이 그 옆에서 신우이 최명옥이 혀를 차며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맞아요, 오빠. 옳게는 그냥 그 정도 하는 거죠, 뭐. 그 말들은 저를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는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날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그 집 문을 나섰습니다. 75년을 살며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해 선택한 순간이었습니다.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50년을 이렇게 살아왔기에 몸이 먼저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 거실로 나가니 집안은 고요했고 남편 최종수는 안방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벽을 타고 새어나왔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슬리퍼를 끌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서자마자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쌀을 씻고 물을 맞추고 밥솥 버튼을 누르는 일. 한 번도 누가 가르쳐준 적 없지만 지금은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찬장을 열어 그릇을 꺼내고 냉장고를 열어 반찬통들을 하나씩 꺼내며 저는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나물을 꺼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장례식인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시어머니는 사흘 전 돌아가셨습니다. 91살. 마지막 5년은 제가 병수발을 도맡았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죽을 쓰고 밤새 뒤척이는 소리에 잠을 설치며 살았습니다. 손목은 늘 시큰거렸고 허리는 펴지질 않았으며 밤마다 잠들기 전에는 진통제를 삼켰습니다. 병원에 갈 시간도 돈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참으면 괜찮아라고 되뇌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조용히 무너져 내렸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 역할이라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참는 게 미덕이고 참는 게 효도고 참는 게 여자의 도리라고 그렇게 들으며 자랐습니다. 밥상을 차리고 국을 끓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이었지만 저는 이미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손끝은 차가웠고 발바닥은 시렸으며 온몸 어디에도 힘이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회색빛이었고 바람 소리는 쓸쓸했으며 세상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늘 장례식장 가면 또 음식 챙기고 손님 맞이하고 자리 정리하고 생각만 해도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젯밤에도 새벽 2시까지 장례식 준비를 하느라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눈꺼풀이 무겁고 머리는 지끈거렸으며 목덜미는 뻐근했습니다. 25살에 이 집으로 시집 왔습니다. 그때는 젊고 힘도 있었고 무엇보다 열심히 하면 인정받을 수 있겠지 하는 순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시집 첫날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잘 부탁하네. 그 말이 따뜻하게 들렸던 건 그때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모르냐? 시집살이가 원래 이런 거야. 같은 말들만 쏟아졌습니다.
밥을 조금이라도 되게 지으면 눈치를 주셨고, 김치가 짜면 한숨을 쉬셨으며, 청소가 조금이라도 덜 되어 있으면 이게 청소야?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50년이 지난 지금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한 번도 사람 취급을 받은 적이 없구나. 밥상을 차리고 남편을 깨우러 갔습니다. 안방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다가가 이불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밥 차렸어요. 남편은 눈도 제대로 뜨지 않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알았어. 그리고는 다시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조용히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했을까?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국물도 없이 밥만 몇 숟가락 떠먹는데 목이 메였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 지쳐서였습니다. 숟가락을 놓고 손바닥을 펴보니 굳은 살이 겹겹이 박혀 있었습니다. 설거지, 빨래, 청소, 요리, 50년 동안 손을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는 굵어졌고 손톱은 갈라져 있었으며 손등에는 반점들이 생겨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장례식 준비는 제가 다 했습니다. 장례식장 예약, 부고 문자, 음식 준비 리스트까지 전부 제 손으로 정리했습니다. 남편은 그저 알아서 해라고만 했고 시누이 최명옥은 전화 한 통으로 옳게 수고해라고만 했습니다. 명옥은 자기 일처럼 슬퍼하는 척도 없이 그저 장례식 음식 잘 좀 부탁해. 사람들 많이 올 거야 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수고는 무슨 난 당연하게 해야 하는 사람인가.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부어 있었으며 표정은 무심했습니다. 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슬픔보다는 피곤함이 더 역력했습니다. 오늘 몇 시에 출발해? 9시요. 그래, 나 좀 일찍 가야 하니까 너는 나중에 와. 네, 남편은 그렇게 혼자 먼저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마저 하고 집안을 정리하고 상복을 챙겨 입고 가방을 꾸렸습니다. 가방 안에는 손수건, 물, 간단한 약,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한 비상금까지 넣었습니다. 습관처럼 챙기는 물건들이었지만 이 모든 게 저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 힘없이 처진 어깨, 그리고 그 안에 담긴 50년의 무게.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았고 입꼬리는 언제부턴가 내려가 있었으며 눈빛은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제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제가 맞지만 제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대체 누구를 위해 이렇게 살아온 걸까? 장례식장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버스는 덜컹거렸고 사람들은 무표정하게 앉아 있었으며 창밖으로는 익숙한 풍경들이 지나갔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아이들, 산책하는 노인들,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이 가족에게 그저 일하는 사람이었을 뿐이구나. 장례식장에 도착하니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상주 자리에 앉아 조문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시누이 명옥은 친척들과 옹기종기 모여 웃으며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명옥은 저를 보더니 손짓했습니다. 올케, 왔어? 빨리 음식 좀 봐줘.
사람들 오는데 정리가 안 됐어. 인사도 없이 바로 일을 시키는 말투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뒤편으로 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일을 씻고 접시를 닦고 국그릇을 나르고 수저를 정돈했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올 때마다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차를 따라 주었으며 빈 접시를 치웠습니다. 누군가는 수고하세요라고 했지만 그 말도 진심이 아닌 것처럼 들렸습니다. 아무도 제게 진심으로 고생했어요. 같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하다는 듯이 저는 거기 있었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3시간쯤 지났을 때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손목도 저리고 발목도 부어올랐으며 목도 뻣뻣했습니다. 잠깐 쉬고 싶어서 뒤편 복도로 나가 벽에 기대섰습니다. 복도는 조용했고 형광등 불빛은 차가웠으며 저는 그 순간 혼자였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모습인가? 그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평생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두려움도 죄책감도 아닌 그저 이제 그만이라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었지만 가슴은 답답했고 눈시울은 뜨거웠으며 목구멍에는 무언가 걸린 것처럼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꺼낼 용기는 아직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날 밤까지,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그 끝에서 저는 평생 잊지 못할 말을 듣게 됩니다. 장례식 이틀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젯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고 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정신은 깨어 있었습니다. 새벽 4시쯤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는데 다시 6시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몸을 일으키는데 허리가 삐걱거렸고 다리는 천근만근이었으며 눈꺼풀은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이미 일어나 씻고 있었고 저는 부엌으로 가서 간단하게 아침을 차렸습니다. 토스트 몇 장과 우유, 그것만으로도 손이 떨렸습니다. 칼로 버터를 바르는데 손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서 몇 번이나 칼을 놓칠 뻔했습니다. 오늘도 사람 많이 올 거야. 음식 준비 잘 좀 해.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는 먼저 나갔습니다. 잘 좀 쉬었어? 괜찮아? 같은 말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저 음식 준비 잘 하라는 지시만 남기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나는 정말 이 사람에게 뭘까? 장례식장에 도착하니 벌써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누이 명옥도 와 있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불만투성이었습니다. 올케, 어제 음식 좀 부족했던 것 같던데? 오늘은 더 넉넉하게 준비해야 할 거 아니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접시들 좀 정리하고 국그릇도 더 준비해놔. 사람들 오면 바로 내놔야지. 네, 그리고 과일도 다시 씻어서 예쁘게 담아놔. 어제 것 좀 시들어 보였어. 네, 명옥은 제가 대답하는 걸 듣지도 않고 돌아서서 다른 친척들과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과일을 다듬고 접시를 닦고 음식을 나르고 자리를 정돈하고 손님들이 오면 인사를 하고 차를 따르고 빈 그릇을 치우고 쉴 틈이 없었습니다. 허리는
계속 아팠지만 펼 시간도 없었고 다리는 퉁퉁 부었지만 앉을 자리도 없었습니다. 손목은 시큰거렸고 발바닥은 화끈거렸으며 목덜미는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오전 11시쯤 조문객이 몰려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친구분들, 동네 어르신들, 친척들까지 한꺼번에 들어오니 식장이 북적거렸습니다. 저는 주방과 식당을 오가며 음식을 계속 나르고 설거지를 하고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한번 왕복하는데도 숨이 찼고 접시를 나를 때마다 손이 떨렸으며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그 와중에 명옥은 상주 가족석에 앉아 손님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제일 슬픈 사람인 양 눈물을 훔치는 신용을 하며 손님들에게 위로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복 많으셨죠. 이렇게 오래 사시고 그러게요. 며느리가 잘 모셨으니까요. 그 말을 들은 명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올케가 뭐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요. 그런 일은 올케가 해야죠. 맞아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건 당연한 거죠. 우리 올케는 그런 거 잘해요. 원래 그렇게 태어난 사람 같아요. 그 말투에는 고마움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당연하다는 듯한, 심지어 조금은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사람이 아니라 기계처럼 느껴지는 말투였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에게 대체 뭐지? 가족인가? 하인인가?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었습니다. 계속 서 있었더니 발바닥이 화끈거렸고 손목은 퉁퉁 부어올랐으며 어깨는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잠깐이라도 앉고 싶었지만 자리가 없었습니다. 주방 한쪽 구석에 의자가 하나 있었지만 그곳에 앉으면 명옥이 또 뭐라고 할 게 뻔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로 나갔을 때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사람 얼굴인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뺨은 움푹 들어가 있었으며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참자, 마지막이니까 그렇게 되뇌며 자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을 씻고 얼굴에 물을 끼얹고 다시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후 4시쯤 또 다른 친척들이 왔습니다. 멀리서 온 친척들이었는데 남편의 사촌 형님과 형수님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상주석에 앉아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차를 따라드리고 과일을 내어드렸습니다. 형님, 어머니 마지막까지 편안하셨죠? 응. 영분이가 정말 잘 모셨어. 5년 동안 경수발하느라 고생 많이 했지. 그 말을 들은 형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 도리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죠. 맞아요. 우리 집은 원래 그렇게 해왔으니까. 요즘 며느리들은 그것도 안 하려고 하던데 영분 씨는 정말 옛날 사람이네요. 그러게요. 요즘 같은 세상에 복이 드물죠. 그 말들이 귓전을 때렸습니다. 당연한 거, 원래 그런 거, 며느리, 도리, 옛날 사람.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흔들렸고 눈앞이 흐려졌으며 숨이 막혔습니다. 50년 동안 나는 이런 말들만 들으며 살아왔구나. 저녁 6시 마지막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손님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정리를 마치고 나니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방 한쪽 구석에 잠깐 앉았을 때 명옥이 들어왔습니다.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올케, 내일 발인인데 아침 일찍 와야 해.
알지? 네. 그리고 집에 가서도 준비할 거 있으면 미리미리 해놔. 내일 바쁠 거야.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올케. 오늘 음식 괜찮았어. 그 정도면 됐어. 그게 칭찬이라고 한 말이었지만 저는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욕감만 들었습니다. 명옥은 그렇게 말하고는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이것만 끝나면,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는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씻고 잠들어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씻지도 못한 채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신발도 벗지 못하고 가방도 내려놓지 못하고 그저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펴보니 손가락이 떨렸고 발을 보니 발목이 퉁퉁 부어 있었으며 거울을 보니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하루가 내 50년을 보여주는구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장례식이 끝나도 제 삶은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시어머니가 안 계셔도 남편은 여전히 저를 당연하게 여길 거고 시누이는 여전히 저를 무시할 거고 저는 여전히 이렇게 살아갈 거라는 걸. 그렇다면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는 무언가가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그저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발인을 앞둔 아침이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일찍 일어나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이 진짜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조금은 안도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묘한 불안감도 느껴졌습니다. 가슴 한쪽이 답답했고 숨을 쉴 때마다 무언가 걸린 것처럼 불편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니 벌써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발인이라 평소보다 더 많은 친척들과 조문객들이 왔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뒤편으로 가서 앞치마를 두르고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과일을 정돈하고 음식을 나르고 자리를 정리하고 오전 내내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손님들이 올 때마다 인사를 했고 차를 따랐으며 빈 그릇을 치웠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오늘만 지나면 된다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점심때쯤 식사 준비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국그릇을 나르고 있었고 손님들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빈소 뒤편 복도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점점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 일은 영분이가 해도 솔직히 티도 안 나요.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국그릇을 들고 있던 손이 덜덜 떨렸고 심장이 쿵쿵 뛰었으며 귀가 멍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숨을 죽이고 남편의 말을 들었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뭐 해도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스타일이랄까? 상대방이 누군지는 몰랐지만 그 사람이 웃으며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50년 동안 집안일 도맡아 하셨으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뭐 당연한 일 아니에요? 시집온 며느리가 시부모 모시는 건.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시누이 명옥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오빠. 올케는 그냥 그 정도 하는 거죠. 그러게, 원래 여자들이 집안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올케는 그런 거 잘하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명옥의 목소리에는 조롱하는 듯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티도 안 나는 일, 50년입니다. 25에 시집와서 75이 된 지금까지 제가 이 집을 위해 쏟아부은 세월입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아이들을 키우고 병수발을 하고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티도 안 나는 일이라니. 손에 들고 있던 국그릇이 흔들렸습니다. 국물이 튀어 손등을 적셨지만 뜨거운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가슴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에게 대체 뭐였을까? 복도 저편에서는 여전히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형님, 앞으로는 좀 편하시겠네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 뭐, 그렇긴 한데, 영분이는 계속 집안일 하겠죠. 원래 하던 거니까, 당연하죠. 올케가 안 하면, 누가 해요? 명옥이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우리 올케는 평생 그렇게 살 사람이에요. 다른 건 할 줄도 모르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울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속이 텅 비는 느낌만 들었습니다. 50년 동안 내가 한 일들이 아무 의미도 없었구나. 저는 국그릇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고 숨이 막혀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으며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식당 직원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으신데. 아, 네, 괜찮습니다. 잠깐 앉아 계세요. 물 좀 드릴게요. 직원이 물을 가져다 주었고 저는 그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고 가슴은 답답했으며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발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상주들이 자리를 잡고 영정사진 앞에서 마지막 절을 올렸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섰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절을 하는데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슬픔도 아쉬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제 끝났구나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관이 나가고 사람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저도 상복을 입은 채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무겁고 마음은 공허했으며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화장장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풍경들, 익숙한 거리들, 그리고 제 인생. 나는 대체 누구를 위해 살아온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명확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구나. 화장이 끝나고 납골당에 안치를 마쳤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고 저는 마지막까지 남아 정리를 했습니다. 명옥은 일찍 떠났고 남편은 친척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으며 저는 혼자 남은 음식과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게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남편이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이제 집에 가서 쉬어. 그 말이 고맙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허했습니다. 수고했다는 말로 50년이 정리되는 건가?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 움푹 들어간 눈, 그리고 생기 없는 표정.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저 이제 그만이라는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이제 나도 살아야겠다. 그날 밤 저는 평생 처음으로
제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문을 보고 텔레비전을 보고 친구들과 전화 통화를 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말을 잃었습니다. 아침에 밥상을 차리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빨래를 개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이거 어디 갔어? 하고 물어도 그냥 가리키기만 했고 저녁 뭐 먹을까? 하고 물어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치르느라 피곤하겠거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도 제가 말을 하지 않자 조금씩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왜 그래? 어디 아파? 말 좀 해봐. 무슨 일 있어? 없어요. 겨우 그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닫았습니다. 사실 말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티도 안 나는 일,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눈을 뜰 때도 그 말이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저는 안방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테이프는 누렇게 변해 있었으며 모서리는 달아 있었습니다. 그 상자를 거실 탁자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제가 50년 동안 모아온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계부, 1975년부터 2025년까지 50년치 가계부였습니다. 한 장 한 장 손으로 적은 빛바랜 노트들이었습니다. 쌀값, 반찬값, 전기세, 수도세, 아이들 학원비, 병원비, 모든 지출을 빠짐없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손으로 넘기며 보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모든 걸 내가 다 관리했구나. 그 옆에는 시어머니 병원 영수증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5년 동안의 병원비, 약값, 간병 기록, 밤새 깨어 기저귀를 갈고 죽을 쓰고 등을 닦아들인 날들의 기록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모든 게 티도 안 나는 일이었나. 또 다른 봉투에는 아이들 학교 다닐 때 쓴 통지표와 상장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연이와 준혁이가 받은 상장들, 운동회 때 찍은 사진들, 졸업장들, 그 모든 순간에 저는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싸주고 운동회에 가서 응원하고 밤늦게까지 숙제를 도와주고 하지만 아무도 그걸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 집의 그림자였구나. 한 장 한 장 넘기며 보는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허무해서였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이 낡은 상자 안에 담겨 있었지만 그 누구도 이걸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탁자 위에 펼쳐진 자료들을 보더니 눈을 찌푸렸습니다. 야, 그게 뭐야? 왜 그런 걸 꺼내놨어? 치워. 지저분하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계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불편한 표정으로 저를 보다가 거실을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정말 모르는구나. 저녁이 되었습니다. 밥상을 차리고 남편을 불렀지만 남편은 무표정하게 밥만 먹었습니다. 맛있다. 수고했어. 같은 말은 없었습니다. 그저 밥을 먹고 그릇을 두고 거실로 가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세상은 조용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설거지를 끝내고 다시 거실로 갔습니다. 탁자 위에는 여전히 가계부와 영수증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앉아 하나하나 다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내 인생의 증거야. 50년 동안 제가 이 집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희생했는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이 자료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밤 11시쯤 남편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가계부를 무릎에 올려놓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순간 평생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감정이 가슴속에서 솟아올랐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그저 이제 그만이라는 절박한 마음이었습니다. 나도 살고 싶다.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75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내가 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은 늘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시부모를 위해, 남편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하지만 정작 저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 가계부를 덮고 상자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밥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나도 살아야겠다. 그 생각이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지만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5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무언가를 결심하고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그날 저녁, 저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75세 이혼, 황혼, 이혼, 재산분할, 노년, 독립, 하나하나 검색어를 입력하며 정보를 찾았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이제 나도 살아보자. 핸드폰으로 검색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밤 남편이 잠든 후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정보를 찾았습니다. 황혼 이혼, 재산 분할, 노년 독립 생활, 혼자 사는 법. 처음 보는 단어들이 많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 용어들도 있었지만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손가락은 익숙하지 않아 더뎠고 글씨는 작아서 눈이 침침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두세 시간씩 검색하고 메모하고 정리했습니다. 이혼하면 나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가장 큰 걱정은 돈이었습니다. 평생 살림만 했지. 제 이름으로 된 재산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집도 예금도 모두 남편 명의였습니다. 제가 50년 동안 아껴서 모은 생활비도 결국 남편 통장으로 들어갔고 제 통장에는 용돈 명목으로 받은 얼마 안 되는 돈만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 이게 가능할까? 검색 결과를 보니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가 가사노동으로 기여한 부분도 재산 분할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특히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집안일과 시부모 봉양을 전담했다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모아둔 가계부랑 기록들이 증거가 되겠구나.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말하기로. 열흘째 되던 날 저녁, 저는 딸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목소리가 나올까 걱정되었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지연아, 엄마야. 엄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시간 있으면 한번 와줄래? 엄마 목소리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알겠어요. 내일 저녁에 갈게요. 준혁이도 부를까요? 그래. 같이 오면 좋겠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지연과 준혁이 함께 왔습니다. 남편은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나가고 없었고 집에는 저와 아이들만 남았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저는 차를 내오고 과일을 깎아 접시에 담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칼질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사과는 들쭉날쭉하게 잘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 장례식 이후로 계속 이상하시던데. 지연이 먼저 물었습니다. 딸의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고 아들 준혁도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준혁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말씀하세요. 엄마가 아버지랑 헤어지려고 해.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은 눈을 크게 떴고 준혁은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이혼하려고 해. 따로 살고 싶어.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었어요? 지연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할머니 장례식 때 들었던 그 말을 전했습니다. 장례식 날 아버지가 그러더라. 엄마가 하는 일은 티도 안 난다고.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뭐라고요? 고모도 거들었어. 엄마는 그냥 그 정도 하는 거라고. 당연한 거라고. 지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준혁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빠가 정말 그런 말을 했어요? 응, 50년이야. 엄마가 이 집에서 산 세월이. 그런데 그 모든 게 티도 안 나는 일이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병수발하고 너희 키우고 도시락 싸주고 단 하루도 쉬지 않았어. 그런데 그게 다 티도 안 나는 일이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엄마는 이제 나도 좀 살고 싶어. 75년을 살았는데 단 한 번도 내 삶을 산 적이 없어.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진작 말씀하셨어야죠. 미안해. 엄마가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게 엄마 역할이라고. 무슨 소리예요? 엄마도 사람이잖아요. 왜 혼자 그렇게 참으셨어요? 준혁도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엄마, 이혼하세요. 준혁아, 저도 아빠한테 실망 많이 했어요.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진짜 화나네요. 엄마, 저희는 괜찮아요. 엄마, 인생 좀 사세요. 이제라도 엄마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지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근데 돈은 어떻게 하려고? 엄마 명의로 된 게 없잖아. 준혁이 현실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가계부와 영수증들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거 엄마가 50년 동안 모은 거야. 가계부, 병원 영수증, 간병 기록 다 있어. 엄마, 이거면 충분해요. 재산 분할 받을 수 있어요.
지연이 자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이거 변호사한테 보여드리면 돼요. 50년 동안 엄마가 이 집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다 증명할 수 있어요. 정말? 네, 제가 아는 변호사 있어요. 내일 당장 예약 잡아드릴게요. 고마워. 지연아, 준혁도 말했습니다. 엄마, 집은 어떻게 할 거예요? 혼자 사실 거예요? 응, 작은 원룸이나 빌라 하나 얻어서 살려고 제가 같이 알아봐 드릴게요. 좋은 곳 찾아드릴게요. 고마워. 준혁아.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들은 제 편이 되어 주었고 응원해 주었으며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 주었습니다. 지연과 준혁이 돌아간 후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고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내 편이 있구나. 5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편에 서서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야. 그날 밤 저는 평생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딸 지연이 약속대로 변호사 상담 예약을 잡아줬습니다. 일주일 후 화요일 오전 10시 시내에 있는 법률사무소였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 옷을 골랐습니다. 평소에 입던 편한 옷 대신 오래전에 사두고 한 번도 입지 않았던 깔끔한 재킷을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을 입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75년을 살면서 변호사 사무실에 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병원 간다고 둘러댔습니다. 남편은 신문을 보며 대충 고개만 끄덕였고 제가 어디를 가든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나를 모르는구나. 법률사무소는 번화가 건물 5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심장이 쿵쾅거렸고 손에는 땀이 났으며 숨이 가빠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깔끔한 사무실이 나왔습니다. 접수 직원이 친절하게 맞아주었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말했습니다. 김영분입니다. 10시에 예약했는데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대기실에 앉아 기다리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가방 안에는 50년 동안 모아온 가계부와 영수증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로 정말 될까 싶은쯤 지났을 때 직원이 저를 불렀습니다. 김영분님, 들어가시면 됩니다.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인상에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앉으세요. 저는 이지혜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따님께 얘기 들었습니다. 이혼 상담 받으러 오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혼인 기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50년입니다. 변호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50년이요? 그럼 올해 75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상담 받으러 오시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자료들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제가 50년 동안 모은 겁니다. 변호사는 가계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살펴봤습니다. 시어머니 병원 영수증도, 간병 기록도, 생활비 지출 내역도 꼼꼼히 봤습니다. 어르신, 이거 정말 대단하세요. 5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하셨네요. 그냥 습관이었습니다. 이 자료들이면 충분합니다.
재산 분할 청구할 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정말요? 네, 50년 동안 가사노동과 시부모 봉양을 전담하셨다는 게 명확히 증명됩니다. 특히 마지막 5년간 시어머니 병수발까지 하셨으니 이건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변호사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럼 제가 받을 수 있는 게 있나요? 물론입니다. 집이랑 예금이 남편 명의라고 하셨죠? 네. 다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재산의 절반은 어르신 몫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부부 공동의 것이거든요. 절반이요? 네. 어르신이 50년 동안 가사노동으로 기여한 부분이 인정받는 겁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일들이 돈으로 환산될 수 있다는 게, 그게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일단 협의 이혼을 시도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남편분께 이혼 의사를 밝히시고 재산 분할 협의를 하는 거죠. 협의가 안 되면요? 그럼 재판으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자료들이 있으니 승소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변호사는 구체적인 절차들을 설명해 줬습니다. 협의 이혼, 신청서 작성 방법, 재산 분할 청구 절차, 필요한 서류들까지 하나하나 알려줬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사무실을 나올 때 변호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75세에 새 출발하시는 거 정말 멋지세요.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거리를 걷는데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인생이 제 것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그날 오후 저는 아들 준혁과 만나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준혁이 미리 알아본 원룸과 작은 빌라 몇 곳을 돌아봤습니다. 첫 번째 집은 원룸이었습니다. 작았지만 깔끔했고 햇볕이 잘 들었으며 조용한 동네에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어때요? 복지관도 가깝고 병원도 근처에 있어요. 응, 좋네. 창밖을 보니 작은 고원이 보였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는 노인들, 산책하는 사람들, 뛰어노는 아이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여기서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두 번째 집은 작은 빌라였습니다. 원룸보다 조금 넓었고 작은 베란다가 있었으며 부엌도 따로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는 좀 넓어요. 지연이랑 제가 놀러 오기도 좋고요. 그래, 좋다. 베란다에 서서 밖을 보니 하늘이 보였습니다. 50년 동안 남의 집 창문으로만 보던 하늘이 이제는 제 집 창문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집도 둘러봤습니다. 각자 장단점이 있었지만 모두 괜찮았습니다. 집을 보고 돌아오는 길, 준혁이 물었습니다. 엄마, 어떤 집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다 좋더라. 근데 엄마는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뭐가요? 내가 진짜 저런 집에서 혼자 살 수 있을까? 75년을 남 눈치 보며 살았는데. 준혁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엄마, 할 수 있어요. 엄마는 강한 사람이에요. 50년 동안 그렇게 힘든 시집살이 하시면서도 견뎌내셨잖아요. 그건 그냥 참은 거지. 참는 것도 힘이에요. 이제는 그 힘을 엄마 자신을 위해 쓰세요. 준혁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설렜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무기력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우며 움직였습니다. 이제 고지야.
조금만 더 준비하면 나도 자유로워질 수 있어.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세상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며칠 후 저는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협의 이혼 서류를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서류를 받아들고 나오는데 손이 떨렸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남편에게 말해야 해.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나도 살고 싶으니까.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상을 차리고 남편을 깨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제가 5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내는 날이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은 무표정하게 밥을 먹고 있었고 저는 밥그릇을 앞에 두고도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은 떨렸으며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지금 말해야 해. 지금이 아니면 영영 못할 것 같아. 숟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갈색 봉투였고 그 안에는 협의 이혼 신청서와 재산분할 요구서 그리고 50년간의 가계부 복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식탁 위로 밀어 남편 앞에 놓았습니다. 남편은 국을 떠먹다가 봉투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열어봐요. 뭔데? 무슨 청구서야? 남편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펼쳐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보면 알잖아요. 협의 이혼 신청서, 재산분할 요구서. 너 지금 장난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진짜예요. 뭐? 진짜? 너 미쳤어?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손에 든 서류를 탁자에 내려치며 화를 냈습니다. 75살 먹은 늙은이가 무슨 이혼이야? 정신 나갔어? 정신 나간 게 아니라 정신 차린 거예요. 뭐? 50년 동안 정신없이 살았어요. 여보 눈치 보고, 시어머니 눈치 보고, 시누이 눈치 보면서 이제야 정신 차렸어요.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저를 노려봤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화나게 하지 마. 화낼 일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긴 뭘 받아들여? 이게 말이 돼? 우리가 50년을 같이 살았는데. 맞아요. 50년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 50년 동안 나는 여보 옆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소리야? 할머니 장례식 때 한 말 기억해요? 내가 하는 일은 티도 안 난다고 했잖아요. 남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눈이 흔들렸고 입을 벌렸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그건 그냥 한 말이고 그냥 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게 여보 진심이었죠. 50년 동안 내가 한 모든 일들이 여보한테는 티도 안 나는 일이었던 거예요. 아니야. 그건 오해야. 오해 아니에요. 나는 이제 알아요. 내가 이 집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남편이 서류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재산분할 요구서를 보더니 더 화를 냈습니다. 재산분할? 집이랑 예금 절반 달라고? 너 정말 미쳤구나. 내 권리예요. 50년 동안 내가 이 집에 기여한 몫이에요. 기여? 넌 뭐 했는데? 그냥 집안일 한 거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그냥 집안일이라고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시부모님 병수발하고 애들 키우고 도시락 싸주고 밤늦게까지 집안일 하고 그게 다 그냥 집안일이에요? 그래도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며느리가 아내가 해야 할 일이잖아.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건 노동이에요. 돈으로 따지면 수억 원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수억 원? 헛소리 하지 마. 헛소리 아니에요. 변호사도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한 일들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대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변호사? 너 벌써 변호사까지 만났어? 네. 그리고 살 집도 알아봤어요. 살 집. 너 진짜 나가려고? 네. 안 돼.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화가 아니라 당황한 목소리였습니다. 너 나가면 나는 어떡하라고. 혼자 살면 돼요. 혼자? 야, 혼자 어떻게 살아? 나도 75살에 혼자 살려고 해요. 여보도 할 수 있어요. 이 나이에 이혼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창피해 죽겠어. 그건 여보 문제예요. 나는 이제 남 시선 신경 안 써요. 남편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고 창밖에서는 새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영분아,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다시 생각해줘. 내가 앞으로 잘할게. 고맙다는 말도 하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그러니까 제발 이러지 마. 평생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건 5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도 소용없어요. 나는 이미 결정했어요. 영분아, 제발. 여보 말대로 나는 티도 안 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내 삶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티 나든 안 나든 내 인생 살고 싶어요.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류 검토하고 서명해요. 협의 안 되면 재판 가야 돼요. 나는 오늘 오후에 짐 싸서 나갈 거예요. 오늘? 벌써? 네, 이미 집 계약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빛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너 진짜 이러는 거야? 네, 진심이에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50년 동안 모아온 가계부와 사진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75년을 살았지만 제 것이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짐을 다 싸고 거실로 나왔을 때 남편은 여전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나 갈게요. 연락할 일 있으면 지연이한테 해요. 영분아, 안녕히 계세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50년이 끝났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가벼웠고 가슴은 뛰었으며 눈앞은 환했습니다. 나 해냈어. 아파트 입구를 나서니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했고 밝았으며 눈부셨습니다. 저는 그 햇살 속을 걸으며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75세, 평생 처음으로 제 삶을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얀 천장, 작은
형광등, 그리고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 여기가 내 집이구나. 새 빌라로 이사 온 지 사흘째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아직도 낯설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8시였습니다. 50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도 몸이 이제는 천천히 바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깨우지 않았고 아무도 밥을 차리라고 재촉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눈치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뭘 할까? 아침은 뭘 먹을까? 어디를 갈까? 모든 게 제 마음대로였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고 새소리가 들렸으며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작은 베란다에 나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래층 공원에서는 할머니들이 모여 운동을 하고 있었고 산책하는 사람들이 보였으며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딸 지연이가 채워준 반찬들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김치, 나물, 계란, 우유, 빵. 간단하지만 충분했습니다. 토스트 2장을 꺼내 구웠습니다. 버터를 바르고 계란을 프라이로 구워 올렸습니다. 간단한 아침이었지만 이 아침은 제가 저를 위해 만든 첫 아침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천천히 먹었습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고 아무도 이게 뭐야 하고 불평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눈치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편할 수가.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 2개, 컵 하나, 프라이팬 하나. 금방 끝났습니다. 50년 동안 온 가족 밥상을 차리고 설거지하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가벼웠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려다가 멈췄습니다. 50년 동안 남편이 보고 싶은 채널만 봤었는데 이제는 제가 보고 싶은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렸습니다. 드라마, 뉴스, 요리 프로그램, 여행 프로그램. 이것저것 보다가 여행 프로그램에서 멈췄습니다. 제주도 여행 이야기였습니다. 푸른 바다, 아름다운 풍경, 맛있는 음식, 화면 속 사람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나도 여행 갈 수 있을까? 75년을 살면서 여행이라는 걸 제대로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신혼여행도 하루짜리 당일치기였고 그 이후로는 시부모님 눈치, 아이들, 학교, 남편 일정 때문에 어디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혼자 여행 가기 좋은 곳, 75세 여행, 시니어 여행 프로그램.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니 생각보다 많은 정보들이 나왔습니다. 혼자 여행 가는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었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코스들도 있었으며 같이 여행할 수 있는 모임도 있었습니다. 해볼까? 두근거렸습니다. 무섭기도 했지만 설레기도 했습니다. 오전 11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딸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혼자 계시는 거 괜찮으세요? 응, 생각보다 괜찮아. 지연이 들어와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햇빛도 잘 들고. 그치? 나도 마음에 들어. 밥은 잘 드세요? 응, 아침에 토스트 먹었어. 간단하게. 엄마, 이거 드세요. 지연이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열어보니 과일과 간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고마워, 지연아. 엄마, 그리고 이거요. 지연이 작은
책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 안내예요. 여기 보면 글쓰기 교실, 요가, 노래 교실, 여행 프로그램 다 있어요. 복지관? 네, 여기서 걸어서 10분 거리예요. 엄마, 또래 분들 많이 다니신대요. 그래? 네, 한번 가보세요. 친구도 사귀고 재밌을 거예요. 책자를 펼쳐보니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글쓰기, 그림 그리기, 운동, 노래, 여행, 모두 제가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알았죠? 응, 알았어. 지연이 한참을 함께 있다가 오후에 돌아갔습니다. 혼자 남은 집은 조용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책자를 다시 펼쳐 꼼꼼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글쓰기 교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누구나 참여 가능. 글쓰기 해볼까? 50년 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글로 써보고 싶었습니다. 제 감정을, 제 생각을, 제 인생을 글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복지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여보세요. 복지관이죠? 네. 말씀하세요. 글쓰기 교실 신청하고 싶은데요. 아, 네. 성함이랑 연락처 알려주세요. 등록을 마치고 전화를 끊으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하는구나. 저녁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국수를 끓여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고 조용한 밤이었으며 세상은 고요했습니다. 오늘 행복했어. 평생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저 제 마음대로 하루를 보낸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편지 한 통을 썼습니다. 남편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여보에게 50년 고생 많았어요. 나도 고생 많았고요. 이제 우리 각자의 삶을 살아요. 여보는 여보대로, 나는 나대로 미워하지 않아요. 다만 이제는 나도 나로 살고 싶어요. 건강하게 지내요. 영분. 편지를 봉투에 넣고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그것으로 50년이 정리되었습니다. 화요일 오전 저는 복지관 글쓰기 교실에 처음 갔습니다. 떨렸지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교실 문을 열자 비슷한 또래의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모두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어머, 새로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세요. 저는 박순자예요. 저는 김영분입니다. 영분 씨, 반가워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고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글쓰기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대해 써보세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이겨냈는지도요. 저는 펜을 들고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50년을 시부모에 바친 아내 장례식장에서 들은 그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제 감정을, 제 인생을 글로 써 내려갔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공원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이 시원했으며 세상은 평화로웠습니다. 나 이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75세. 남들은 인생의 끝자락이라고 하지만 저에게는 시작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인생입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누구 허락받지 않고,
그저 저로 사는 인생.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었습니다. 햇살을 받으며 바람을 맞으며 제 발로 제 길을 걸었습니다. 75세의 첫 아침이, 75세의 첫 걸음이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75세 김용군 씨의 용기 있는 선택. 가슴 뭉클하셨나요? 50년이라는 긴 세월을 참고 살아온 한 여성이 마침내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로 결심한 이야기였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이번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75세에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것. 언제든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고 계신 건 아닌가요? 내 인생보다 남의 인생을 먼저 챙기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혹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길 응원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